안녕하세요. 올해 71살인 김영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제가 겪은 고통과 슬픔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시장에서 25년간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과는 아들이 중학생 때 사별했어요.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하며 장사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착하고 효자였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야간 자습도 없던 시절 가게 한구석에서 책을 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죠. 영숙 씨, 복도 많네. 아들 대학 등록금은 우리가 좀 보태줄게. 그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과장까지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마흔이 다 되어가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3년 전 어느 날 민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회사 여직원과 교제 중이라는 거예요.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제가 평생 모아둔 가장 큰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선물했습니다. 춘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로 1층은 식당, 2층은 학원, 나머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지연이는 놀란 얼굴로 등기부등본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25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꿈 같았어요. 지연이는 매일 아침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 갈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드실래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낙지볶음 해드릴게요. 명절 때면 일주일 전부터 와서 김치도 담그고 떡도 하고 제사 음식도 준비했죠.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영수가, 너는 복도 많다.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니. 지연이는 제 친구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일부러 좋은 백화점 화장품을 선물하고 맛있는 것도 자주 사다 주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면 항상 제 옆에서 거들었고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레 배워가며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어머님처럼 음식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배운 음식들을 집에 가서 연습해서 다시 저를 초대하곤 했죠. 결혼 2년차 되던 해봄, 지연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저는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며느리 순산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연이의 입덧이 심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입맛 돋우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죠. 임신한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이는 늘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지수가 태어났어요. 3.8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어머님, 우리 지수 완전 떡두꺼비예요. 어머님이랑 똑 닮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손주가 저랑 닮았다니 얼마나 기쁘던지. 산후조리원에서도 매일 가서 지연이 간호하고 지수를 돌봐주었어요. 어머님, 지수 어머님이랑 더 잘 놀아요. 저보다 더 잘 달래시네요. 그때 지연이의 말이 얼마나 다정하고 예쁘게 들리던지. 지수가 100일이 되고 돌이 되면서 집안의 귀염둥이가 되었어요. 통통한 볼살에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이는 보조개까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웠죠. 민호도 퇴근하면 지수랑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우리 지수 복도 많죠? 할머니가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지연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지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약속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러다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어요. 어머님, 지수 밥 먹였어요? 그리고 기저귀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물어보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어머님, 지수한테 이런 과자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나오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지수를 봐달라고 하는 날이 많아졌죠. 어머님, 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이 많아요. 지수는 어머님밖에 못 믿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퇴근 시간이 지나 한참 후에야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죠. 어머님, 주말에 민호랑 데이트가 있어서요. 지수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스파 가기로 했는데 지수 좀 쉬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고 매주 지수를 돌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연이가 불쑥 던진 말이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주세요. 지수 보느라 제가 청소할 시간이 없네요. 그날부터였을까요? 육아는 물론이고 청소, 빨래, 요리까지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대충 청소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먼지 좀 보세요. 어머님, 화장실은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정도 청소로는 지수가 알레르기 생길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장도 봐와야 했어요. 어머님,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장 보러 가실 때 이것 좀 사다 주세요. 하면서 긴 장보기 목록을 보내왔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어머님, 이건 제가 적은 브랜드가 아닌데요? 라며 투정 부리기 일쑤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지수 데리고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손주를 데리고 이 나이에 어딜 가라는 건지.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밖에서 시간을 보냈죠. 특히 충격이었던 건 지연이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날이었어요. 야, 너네 시어머니 진짜 대박이다. 애도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고. 그러게 나도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손주 보는 걸 싫어하시거든. 러자 지연이가 대답하더군요. 근데 있잖아. 우리 시어머님이 돈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상가 건물이 전분이더라. 우리 결혼할 때 다 주신 거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저를 이용해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아니, 그래도 상가 건물이면 대박 아니야? 그게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 그리고 그거 말고는 더 기대할 게 없잖아.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머님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어머님, 요즘 친구들 만나면 좀 창피해요. 다들 시어머님이 어떤 일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시장 장사라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니. 설상가상으로 지수가 두 돌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다른 고역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어린이집 3시에 끝나니까 데리러 가주세요. 그리고 저녁 8시까지는 봐주셔야 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죠. 지연아, 오늘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해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제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러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 커리어가 망가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다 알아챘어요. 영수가, 며느리가 너무 심하다. 이제 그만 좀 도와주지 그래? 하지만 전 우리 지수가 너무 예뻐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할 때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리모델링 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전세 놓으신 집으로 담보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 될 텐데.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상가주택을 주고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대출을 받겠다니. 아직은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제가 조심스레 거절하자 지연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돌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전 매일 이렇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부터 지연이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주를 위해 정성스레 만든 반찬도 어머님, 이런 촌스러운 음식 말고 그냥 마트에서 사다 주세요. 라며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명절 때면 더 심했어요.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친정에서 보낼 거예요. 어머님은 혼자서 조용히 보내세요.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제사도 간소화하는 추세예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크게 지낼 필요 없어요. 지수에게도 제 존재를 낮추려 했어요. 지수야, 할머니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너는 커서 그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다녀야 해. 2살 배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날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수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돌보고 있었죠. 지수가 낮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지연이의 서랍장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는데 지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검사 결과서에는 분명히 써 있었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우리 지수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가 민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검사 날짜였죠. 지수가 태어나기 전 임신 중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날짜였어요.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민호의 불임 진단서였죠. 3년 전, 결혼하기 전부터 민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는 임신했다고 했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믿었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수의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제가 닮았다고 생각했던 보조개도 눈매도 모두 착각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에 재석 오빠라는 이름이 떴죠.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 남자친구, 지수의 진짜 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이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어요. 비밀번호는 지수 생일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재석이라는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군요. 지수 많이 컸어. 보고 싶다. 응, 많이 컸어. 근데 자꾸 시어머니 닮았다고 하시니까 스트레스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아니야, 오빠. 곧 다 해결될 거야. 시어머니가 가진 게 그 상가 하나더라고. 그거 처분하면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진들도 있었어요. 지연이가 지수를 데리고 이 남자를 만나는 사진들. 심지어 셋이서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지수를 본다고 믿었던 그 시간에 그들은 이렇게 만나고 있었던 거죠. 더 끔찍한 건 지연이의 계획이었어요. 상가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민호는 이혼하고 지수의 친권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영숙이 어머님은 바보야. 자기 돈으로 애도 보고 집안일도 다 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얼마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감기로 아파서 지수를 못 볼 것 같다고 했을 때 지연이가 보였던 그 분노와 짜증, 그게 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였나요? 그날 밤 잠든 지수의 얼굴을 보며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우리 민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가져갔죠.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오셨어요.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엄마가 너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어. 처음엔 평소처럼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 라고 하더니 제 목소리가 심각한 걸 알았는지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연이한테는 오늘 지수 못 봐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요한 약속이 누구랑 하는 건지 이제는 다 알고 있었죠. 저녁 8시 민호가 퇴근하고 제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호야, 엄마가 내게 미안한 게 있구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그저 준비해둔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민호가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이게 무슨, 더 있어. 지연이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사진들과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지수가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제가 불임인데도 아이가 생겼다고 할 때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민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니? 지연이를 만나야겠어요. 제가 잡았어요. 진정하고 우리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한 내용 들어봐.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수는 누가 말을 멈췄어요. 거실에서 울던 민호와 눈이 마주친 거죠. 여보, 당신 왜 여기?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을 테니까요.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DNA 검사 결과가 왜? 그리고 이 사진들은, 여보,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지연이가 달려와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이건 누가 조작한 거야. 분명 어머님이. 조작이라고? 제가 말을 끊었어요. 내 휴대폰에 있는 재석이란 사람과의 카톡 내용도 조작이니 놀이동산에서 셋이 찍은 사진도 조작이고 어머님이 감히 제 휴대폰을. 지연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이라고.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내가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지수의 진짜 아버지와 만나는 게 사생활이야? 당신이 불임이란 걸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재석 오빠의 아이를 당신 아이라고 속였죠. 이제 와서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연이가 돌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왜요? 당신의 어머님이 가진 게 많아 보였으니까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도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였더군요. 그마저도 낡아서 리모델링은 해야 하고 관리비만 많이 나가고. 지연이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마저 처분하려고 했던 거니? 맞아요. 어차피 당신 아이도 아닌 지수. 이제 재석 오빠랑 키우면서 새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이 불임이란 걸 알면서도 결혼한 제가 잘못이죠. 이제라도 제 선택을 바로잡으려고요. 지연아,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우리 민호를 속이고 그 애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님도 참 웃기시네요. 저보고 속였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뭐가 달라요? 결혼할 때 상가 건물 주시면서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 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였잖아요. 망나니 같은 소리 하지 마.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우리 주면서까지 잘해주셨는데 내가 할 말이 그거야? 잘해주셨다고요. 매일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 왜인 줄 아세요? 이 상가 때문이었죠. 이것마저 없었으면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순간 팡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지연이의 뺨을 때린 거예요.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이혼하자. 지수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요? 지수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법원에 증명하면 친권은 제가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재석 오빠가 친부라는 것도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우리 지수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지수는 내 손주야. 내가 키워온 내 손주라고. 피도 안 섞인 남이잖아요. 어머님. 지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식탁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어. 민호, 너는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어머님. 지연이가 갑자기 달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수 생각해서라도. 지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민호가 말을 잘랐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호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수는 절대 못 데려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사기, 결혼에 대한 증거도 있고 불륜 관계도 모두 증거를 확보해뒀어. 감히 지수 얘기했다가는. 증거요? 지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이 몰래 제 휴대폰을 뒤진 건 불법이에요. 그런 증거 법원에서 인정 못 받아요.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내가 재석이란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다 있어. 은행 거래 내역도 조사해뒀고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했지? 하지만 난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어미야. 변호사가 말하더구나.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사기 결혼에 대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어머님, 지연이가 이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수 생각해서라도. 이제 와서 지수 이야기는 하지 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수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안 돼요. 지수는 제 아이예요. 지연이가 울부짖었어요. 피를 나눈 부모가 아니면 아무 권리도 없어요. 당신들이 무슨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제가 말을 잘랐어요. 난 지수를 2살 때부터 키웠어. 지수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첫걸음마 가르치고 첫말을 가르친 것도 나야. 너는 뭘 했지? 지수를 나한테 맡겨두고 재석이란 사람 만나러 다녔잖아. 그래도 전 지수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그래. 내가 법적인 엄마지.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내가 저지른 사기, 결혼이 밝혀지면, 민호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게 드러나면 그때도 내가 지수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호가 입을 열었죠. 지연아, 우리 둘 다 지수를 사랑하잖아.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조용히 이혼하자. 지수는 내가 키울게. 당신이요. 불임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연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래, 나는 불임이야. 그걸 알면서도 날 선택한 건 너야. 그리고 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수를 내 아들로 사랑했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걸 모르고 정말 내 아들이라 믿고 사랑했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죠. 게다가 제가 말을 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민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 그때 이미 넌 DNA 검사까지 마친 상태였잖아. 그런데도 민호를 속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지연이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재석 오빠랑 헤어지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겉만 번지르르 했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했다고? 제가 지연이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난 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다 주었어.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겉만 번지르르한 거였니? 민호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경찰서죠. 제 아내가, 아니,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이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난동이라뇨. 민호야, 제가 말했어요. 자기 결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잖아. 경찰에는 그걸 이야기해야지. 맞아요, 어머니. 민호가 전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불임이란 걸 알면서 결혼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속인 사기 결혼건이에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지연이가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다들 미쳤나 봐. 난 지수 데리고 나갈 거야. 안 돼. 제가 지연이의 팔을 잡았어요. 지수는 절대 못 데려가. 놓으세요. 어머님이 뭔데요? 피도 안 섞인 남이면서. 지연이가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지수가 울음소리를 내며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아마도 우리의 싸움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죠. 지연이가 지수에게 달려갔어요. 지수야, 엄마랑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지수가 울면서 제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야. 엄마는 맨날 늦게 오고 할머니만 지수랑 놀아주잖아요. 그 말에 지연이가 굳어버렸어요. 자기가 지수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걸까요? 지수야.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수는 계속 제 뒤에 숨어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의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긴장감을 순식간에 녹였죠. 지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지수야. 지연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수는 더욱 제 뒤로 숨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이었죠. 변호사님과 연락하겠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야.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주저앉아 흐느끼기만 했죠. 제가 지수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우리 지수야. 지수는 제 품에 안기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강했죠. 민호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나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어. 지연이는 더는 저항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죠. 문이 닫히고 난 후 우리 샘 민호와 저 그리고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 후에 며칠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와 연신 상담을 했고 저는 지수를 돌보느라 분주했죠. 지수는 아직 어려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만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연과의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지수의 친권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지연이 재석과 나눈 대화 내용, DNA 검사 결과, 자기 결혼의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터였죠. 어머니, 변호사님 말씀이 걱정됩니다. 민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수 친권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우리 민호야. 우리는
지수를 사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 지연은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재석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지수의 친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민호가 불임이므로 지수는 법적으로 그의 아이가 아니며 따라서 친권은 생모인 지연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법정은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DNA 증거를, 다른 쪽에서는 지수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주장했죠.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양측의 진술을 경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수는 여전히 밝고 건강했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 와서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었죠. 민호도 틈만 나면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은 혈연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재석은 간간히 지연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지수를 데려가야 해. 우리 아이잖아. 하지만 지연은 점점 혼란스러워 보였죠. 법정에서의 싸움, 민호와의 관계 단절,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힘없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지수를 사랑하지만 제가 진짜 지수한테 좋은 엄마였을까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갔어요. 지연의 사기 결혼, 불륜, 그리고 지수를 방치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죠. 법정은 점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어요. 판사는 지수의 친권을 민호에게 부여했고 지연에게는 제한적 면접권만 인정했습니다. 재석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었죠. 지수는 여전히 밝고 건강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그 아이의 웃음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지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불임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민호를 더 진심 어린 아버지로 만들었죠. 그는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지연과 민호 사이의 혼인관계 취소 소송은 사기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진행되었고 지수의 친권 문제까지 얽혀 있어 법정은 수차례 열렸죠. 변호사 김재호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편이었습니다. 지연의 계획적인 기만과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법정에 제시했고 민호의 불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속인 지연의 비윤리적 행위를 낱낱이 밝혀냈어요. 상가 건물 반환 소송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건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제가 민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점과 지연의 사기 결혼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죠. 어머니,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수의 미래를 위해 잘 써. 법정에서의 싸움, 가족의 붕괴 위기를 겪으면서 민호와 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수를 제 아들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피는 섞이지 않아도 사랑은 섞일 수 있어. 내가 지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 지연과의 이혼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을 때 민호는 오히려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했죠.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지수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강인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호와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고 우리 가족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존재였죠. 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진정한 사랑은 피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상처받고 배신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어떤 길을 걸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